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9월 달에 시행한 회의관리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2023년도부터 9월 달이죠. 시험지 유출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문제 유출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9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 24년도, 25년도 문제를 보면은 막 이제 신유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 이제 스타일은 비슷한데 이제 내가 보기에 이제 체감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24년도, 25년도부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거도 보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는 회차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4년도 거 합격률을 좀 보아하니까 이제 회의관리 1급 합격률이 대체로 한 30.63%인가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30인지 34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쯤 사이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의관리 1급 응시자 수가 1년에 대략 한 12,000명 정도 시험을 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 다른 시험 기간보다는 그래도 회의관리 1급이 1년에 12,000명이면은 그러니까 재경관리사하고 회의관리 1급은 동시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경관리사에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너무 부족을 해서 회의관리 1급을 먼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수치가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관리 1급도 재무회계 부분을 보아주시고 세무회계 부분도 하시면은 재경관리사 하는 데는 큰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4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KIFRS죠. 근데 여기서 앞에 들어가 있는 이 K는 한국에서 채택을 한 게 K라고 붙어가고 IFRS는 그냥 국제회계 기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수백 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개를 발췌하는 게 KIFRS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러니까 상세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야 뭐 IFRS도 사실상 있고 그리고 IFRS는 또 한국에서 이제 또 적용하는 GAAP랑 다른 점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래요. 앞에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규정 중심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규정 중심은 그러니까 원칙 중심이냐? 규칙 중심이냐? 그런 차이인데 규정 중심은요. 규칙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규칙 중심은요. 기업의 기준, 즉 GAP가 규칙 중심의 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1번은 규정 중심, 즉 규칙 중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GAP에 대한 설명이고요. IFRS는 원칙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성을 좀 강화시키는 쪽이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별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챘죠. 아니라는 거를. 별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별도 재무제표를 쓰지만 IFRS는 본지점을 통합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사와 종속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와 아니다 모회사와 뭐 자회사 이렇게 칩시다. 재무제표를 결합해서 뭐 이제 합치는 건 맞는 거죠. 뒤에 부분은 맞는데 보고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제시한다. 아니에요. IFRS는 주재무제표죠, 사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이며 이 부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2번도 맞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있어 역사적 원가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원칙 중심은 이거는 이제 목적 합성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세에 맞춰서 이제 그런 반영을 해라라는 의미가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IFRS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는 GAP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회계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IFRS의 특징 중 하나가 공시 강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GAAP도 공시 강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IFRS가 오히려 공시 강화를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1번의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 중 신뢰성의 구성요소로 오른 것은 입니다. 신뢰성의 하부성을 묻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있어요? 중립성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표현의 중시성 있죠. 뭐 이런 거 등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의 하부소성이고 목적적 합성의 하부소성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 뭐예요? 중요성이에요? 아니죠. 적시성이죠. 이게 목적적 합성의 세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적 합성에 해당하는 부분 적식성과 예측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목적적 합성이고 뭐예요? 표현의 주시성과 검증 가능성의 부분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특징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유주의 출자 내역에 관한 정보와 현금 배당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매도하는 증권 및 토지 등의 가치 변동에 관한 정보 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소유주의 출자 내역, 현금 배당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 관한 정보는 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토지에 관한 변동에 대한 정보 뭐예요? 자산에 대한 이제 변동 정보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등의 기초와 기말 잔액 변동사항을 표시한다.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자금변동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현금의 이제 배당에 관한 정보, 보유하고 있는 매도하는 증권 및 토지의 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 관한 정보는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 뭐예요?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자산 변동 정보가 어떤 거? 그렇죠. 이러한 변동 자체의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한 부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이에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산입니다. 자,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렇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준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자산의 결정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은 어렵진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번 봐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한다. 사실 이제 양자가 반드시라는 부분이 이게 틀렸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뭐 사실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양자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은 내가 자산을 취득을 할 때 물론 이제 현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근데 그게 100%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금액이 높을수록 이제 대출을 땡겨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외상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이 100% 맞냐고 했을 때는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산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계산의 원칙 중 하나죠. 예, 맞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자산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는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근데 물리적 형태만 갖고 있는 것만 자산으로 봐야 돼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죠. 뭐예요? 유형자산은 당연히 형태가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태가 없는 자산도 자산으로 인정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렇죠. 무형자산인 거죠. 이러한 부분도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산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도 이 자체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성요소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액면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측정의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부채 액면금액은 확정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이제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사채죠.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면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한 얘기는 사채에 대한 예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측정의 추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추정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충당 부채, 그러니까 이것도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액면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하는 의미는 사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가. 근데 추정에 의해서 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할인 발행이랑 할증 발행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뭐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뜻하잖아요. 뭐예요, 이거 화폐 시장 가치는? 명확한 금액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추정에 대한 금액이죠.
엄밀히 따지면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사체를 예로 봤을 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하는 최종적 기준에 해당한다. 사실 이 얘기는 과거에도 나온 적 있어요. 사실 3번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현금이 소유권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자, 비품은 소유권이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법적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이제 내 소유라는 그 자체의 증명만 갖고 있을 뿐, 법적 권리에 대한 뭐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토지하고 건물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산을 법적 권리를 등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없잖아요, 사실. 토지하고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권리 외에는 사실상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성 유무를 결정하는 최종적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재산인 건 맞지만 법적 권리까지는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이나 단순한 약정은 현재 의무가 아니다. 그렇죠. 뭐 자산을 취득하는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말이 안 돼요. 결정했어요. 사늘래요? 돈 줬어요? 돈 받았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죠. 사실. 단순 약정. 저 인터넷 약정할 건데요. 여기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의무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는 거예요, 4번.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5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은 여러분들 이제 이제 유사한 계정 과목에 통합 표시, 그 다음에 총액주의, 순액주의 아니죠. 그 다음에 상계금지 원칙, 그 다음에 구분계산의 원칙, 그 다음에 잉여금의 구분계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더?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한 것도 맞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끊어서 못 맞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1번에 대한 얘기는 천천히 읽어보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분계산의 원칙이죠. 그 다음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순액주의 채택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등 운전 자본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는 실현 또는 결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실현 혹은 결제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한다.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재고자산은요, 1년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성재고로 부르거든요. 저희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팩 중에서 밤 전용으로 해서 예전에 쓰던 팩이 있어요. 뭐 오렌지나 쓰던 팩이 있는데 그 팩을 지금 안 쓰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그게 한 2년인가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악성 재고예요. 그래서 1년 후 초과한 재고 자산도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비유동 자산으로 잡아야 안 잡아요? 재고 자산은 1년이 넘어도 일단은 다 유동 자산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비유동 자산을 안 잡아요. 그리고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등 운전 자본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실현 결제까지의 뭐 1년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이제 실현하고 결제를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을 초과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는 1년을 초과해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 주기 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1년 초과해도 올해는 결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비유동 항목인 건 맞아요. 근데 영업 주기 내에 실현을 하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건 유동인 거예요. 올해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유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 결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1년 초과했는데 그거는 비유동으로 봐도 돼요. 근데 올해 안에는 실현 혹은 결제되리라고 예상하잖아요. 그거는 비유동 잡으면 안 된다고요. 1년 초과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4번입니다. 재무상태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배열법이죠.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가 정리해 설명하자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게 현금의 3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고 그 다음에 만기가 7억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즉 현금이죠.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위에서 이제 제가 적은 대로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자, 2번. 현금에는 지폐, 주화 이외에도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자기야 수표, 차용 증서, 수입 인지, 선일자 수표와 같이 일반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대용 증권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여러분 딱 느낌 왔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 차용 증서, 수입 인지, 선일자 수표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얘는 현금이 아니죠. 차용 증서는 단기 차입금이고요. 수입 인지는 통신비고 선이자 수표는 바벨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타임 발행 아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3번. 다시. 3번. 엽서, 우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엽서 통신비, 우표 통신비, 부도원가 수표, 부도원가 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3번은 예, 맞습니다. 예, 아니다 했을까? 예,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기본소에 있습니다. 양도에 대한 설명. 외상매출금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양도인데 양도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담보를 이제 뭐 어떤 했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가지고 뭐 이제 뭐 소비대차 전환했다든지, 그러니까 소유주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냐 뭐 이런 사항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매각거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회계관리 1급 기본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업회계 기준서 보고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외상 및 출금을 양도한 후에도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소유주가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담보로 이제 그러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통제권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차익금을 못 낸다라고 하면은 그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대신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는 이렇게 나와요.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뭐 담보라든지 뭐 소비대차 전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외상매출금의 양도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2B라고 부르죠, 이거를. 근데 이거는 자금을 직접 해보시는 실무자분들은 일부 이제 격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B2B를 안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외상매출금 양도 후 양수자에게 상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로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로 구분한다. 이거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양수자에게 상환 청구권이 이제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거래 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중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및 대손 상각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대상각비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는 순서대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T자를 딱 그려보고,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이거든요, 기초가. 그래서 기초가 20만원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근데,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니은에. 어떻게? 1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했다. 10만원인 거죠. 그러면은 12월 31일자, 설정 전 잔액은 얼마 남았냐면은 10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신주단지에 만원짜리 10장이 지금 보관이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치 보관돼 있고, 근데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천만원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뛸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한 1% 정도 한번 뛸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서 설정을 얼마냐면은 20만원만 설정을 해요. 근데 20만원까지 그러면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10만원 있어요. 그럼 얼마 더 넣으면 돼요? 그렇죠. 항아리 신주단지에 10만원까지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충법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금액 얼마? 1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까지만 채워넣으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상각비로 처리하면 얼마? 보충법에 의한 금액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결산일 회계 처리 시 나타날 수 있는 결산분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2021년도 4월 1일자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서울의 1년 후 상환 조건을 현금 100만원, 이자율 연 12%입니다. 대여합니다. 이자는 1년 후 원금과 함께 4월 1일에 받기로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자를 지금 수령을 했냐라고 했을 때 12월 말자 기준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수령이죠. 그러면 계정 항목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수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12월 말자 기준으로 돈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못 받았다를 한자로 보면 뭐예요? 미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수 수익이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어요? 발생 안 했어요? 수익은 발생했는 거죠. 뭐예요? 이자 수익인 거죠. 이자 수익은 어디에요? 수익 비용 중에. 그렇죠. 수익이죠. 수익은 어디?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액인데 이자를 얼마 못 받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에 연 12%니까 얼마? 12만원치만큼 1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못 받았어요? 12달 중에. 그렇죠. 4월부터 12월달까지 하면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8개월 아니에요. 4월달 거 포함해서 9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9만원치 못 받은 거죠. 그러면은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9만원치 못 받았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